정부가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유경제의 이름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고자 한 첫 단추였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여금을 택시업계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지만 무늬만 규제 완화일 뿐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택시업계 변화 방향 그리고 타다로 대변되는 공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겸임교수,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최영석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개편안 나왔는데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상생안이 나왔죠. 네. 간단하게 제가 보는데 핵심은 뭐냐면 네. 그동안 택시업계의 불만 또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이 불법성의 문제. 네. 전 사실 오늘 여기 CNBC 오는데도 타다를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편리함을 소비자들 입장에서 느끼고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좀 찜찜했는가. 그동안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같은 분은 지금 렌터카에 대한 법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다. 처벌해야 한다. 좀 이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면서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사실은 편리하니까 이제 이용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타다를 운영하는 업체나 타다 기사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 택시기사분들의 강한 반발은 뭐냐면 재산권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용산 참사 때 보듯이 건물주의 입장에선 건물을 매각해버리고 이걸 재개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지만 세입자들은 그렇죠. 세입자 그분들이 뭐 빈민층이나 서민이 아니고 중산층이었거든요. 호프집도 운영하시고 식당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누구도 권리금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는 지금 막대한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을 주고 번호판을 사서 네. 개인 택시 사업자들은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권리금이 1억 주고 샀는데 7천만 원 되더니 7천만 원 될 때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인데 타다가 등장하니까 5천만 원이 되고 네.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나의 이 재산권은 누가 어떻게 되는 보호해 주느냐? 이 법적 문제가 남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타다를 비판해온 쪽에서는 날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택시 사업은 이렇게 규제를 받고 힘든데 그냥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버리면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제 상생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타다가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사라. 예, 그래서 제도권으로 아까 흡수한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은 택시 면허를 사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타다가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금액, 비용 이런 것들을 택시업계의 기여금으로 좀 내고 내라. 공존의 방식을 예. 찾아라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말씀 다 맞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뭐 했냐. 아, 사태가 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방금 진행될 말씀하셨듯이 동안. 저도 현행 법상 렌트카를 가지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당시 조치를 취했어야지. 문제가 커질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커지니까 상생안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만족을 못하고 네. 있고요.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타다를 택시해라로 바꿨다. 아, 타다를. 예. 결국은 이제 택시 사업법이 원래 있었던 거 내에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냥 문 하나 정도 만들어 준 건데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 택시를 아무나 못하게 만들어 놨던 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규제를 개혁한 것도 아니고 열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의 권리금에 해당되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불해 줄 필요가 없는 값어치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과연 돈은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거죠. 네.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타다 같은 사업자들은 이제 택시 사업자처럼 차량을 직접 구매를 하고
또 그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는 좀 논란도 있고 평가도 좀 엇갈리는 네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최 교수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전에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네. 택시가 이제 타다를 반대하고 이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하고 그럴 과정에 사실 이 타다, 이 소카 이재용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벤처 기업인들, 공유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분들끼리의 뭐 SNS에서의 이제 이 대화들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택시면을 그냥 사버리는 게 법적으로 깔끔하지 않느냐. 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1,000대 정도의 타다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근데 길거리에서 눈에는 의외로 많이 띕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플랫폼의 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적재적소에서 맞춰주니까 그 편리함이 있는 건데 타다가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1,300대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 대당 만약에 아주 단순히 계산해서 1억 원의 권리금을 가지고 택시 면허를 인수한다. 그럼 지금 1,300대의 타다를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300억을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비용을 내고 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제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값싸고 저렴하게 가성비 높고 비용 효율성 높게 네. 소비자들에게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윈윈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럼 1,000억 원대를 투자해서 1,000대의 유사 택시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택시가 되는 거죠. 면허를 받으니까. 네. 아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택시 헤라 사업을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기업형으로 투자해서 하라는 게 옳으냐. 아, 근데 전 소비자 관점에서는 참 좋아요. 타다가 나오니까 택시 서비스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예. 그동안 택시 경쟁이라는 기사분들의 얘기죠. 횡포에 네. 입을 열지 못했던 네. 소비자들이 타다는 기사분들이 저렇게 깔끔하고 안전하고 운전도 살살 하시고 말을 붙이지도 않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택시는 어떤 이제 승객분들은 내 돈을 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가, 불안감을 또 느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시장 경쟁의 강점이라는 거를 소비자들은 다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들, 신규 혁신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상생안이 제기한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타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이 타다 차량을 렌트해서 여기다 기사분들을 중간에 또 이제 알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법상 렌트카 중에서도 이제 11인승 이상은 일종 면허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사를 보내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현행 이제 이번에 발표된 네, 내용대로 하면 그렇죠. 렌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네. 직접 택시를 차량을 사라. 구매하고. 근데 이제 택시를 사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택시에 관련된 규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택시는 승합 택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디젤 택시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었고 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뜯어봤을 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절대 택시로 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말은 하라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거가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 자체를 그냥 타다와 뭐 택시의 대결 내지는 뭐 새로운 혁신과 뭐 기존의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택시라는 교통수단 자체를 대중교통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모든 나라는 이제 고급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금도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걸 대중교통의 법 테두리 안에 넣지도 않고 대중교통인 양 요금만 이때까지 눌러놨었고요. 이런 이제 비정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제가 보기에 해결점은 궁극적으로 누가 됐든지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같은 구조로 진행됐을 때. 그리고 그 막대한 요금을 상승시키는 부담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책임까지 이제 국토부가 다 떠안게 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이제 그걸 국토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국토부가 그걸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고요. 이 부처의 특성 자체가 이제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고 면허를 내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데 대한 목표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받아버렸거든요. 즉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이걸 못하게 막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많은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해봤어요. 원하죠. 네, 그리고 택시보다 약간 더 비싼 비용이지만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예. 것 자체도 이제 인정을 해버렸죠. 하지만 타다가 현재 적자입니다. 즉 이게 이제 수익 구조를 맞추려 그러면 요금을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네네. 해외에서 이런 공유 형태의 모델이라는 서비스가 나온 이유는 택시가 비쌌고요. 예. 비싼 만큼 서비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서비스보다는 가격적인 이슈가 더 있었고 이런 형태의 타다와 같은 모델들이 기존 택시보다 쌌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이 된 거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구조가 자체가 안 맞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그나마 리스크를 안고 나왔는데 이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정말 이게 복잡해진 문제가 돼버렸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좀 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부분은 택시업계 손을 들어준 상생안입니다. 그건 저는 그렇다고 예. 인정을 합니다. 저는 상생이라는 말을 빼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택시업계 손을 교수님은 들어주긴 했지만 상생안은 아니다. 네,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타다가 나왔을 때 한 10대, 네. 20대 할 때 못하게끔 막는 게 맞았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300대까지 대로.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 키워놓고 수수방관하다가 문제 생기니까는 양쪽 싸우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원래 택시대로 합시다. 그런데 이건 상생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예. 맞고 지금 상생하는 타다는 하지 마라. 현행 타다는 안 된다. 네. 이거 그럼 이제 조금 제가 이게 상생안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궁여지책이긴 합니다만 타다의 웨이고 블루하다 이렇게 저는 봐요. 사실은 타다가 등장하니까 네. 택시업계도 소비자가 저쪽으로 쏠리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도 저런 서비스 할 수 있는데 해서 나온 게 웨이고 블루예요. 요즘에 많이 네, 다녀요. 예.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렇지 이제 서비스가 타다에 상응합니다. 네. 훨씬 좀 깨끗하고 기사분들이 매너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뭐 충전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걸 준비해 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이죠. 내가 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나를 쾌적하게 실어 날라 주시오. 이 서비스니까 이것은 카카오 택시라는 앱이 등장한 이래 타다나 웨이고 블루나 혹은 심지어는 고가를 내야 되는 블랙이나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는 비싸도 괜찮다. 나를 만족시켜달라라고 네. 하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우리나라 택시 산업의 구조가 그동안 왜곡돼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 니즈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표현되는 이제 과정에 촉발을 이번 이제 논쟁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택시와는 우리나라 택시가 기형적으로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저는 이 현재 소비자의 어떤 욕구의 확인은 네. 요약한다면 가격은 내가 지불한다. 비싸도 상관없으니 나를 만족시켜달라. 운송 수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그래서 달라. 다양화 가능성이 확인된 거예요. 네. 그동안 정부는 택시 비싸면 안 되지라고 억눌러 왔는데 소비자는 무슨 얘기야. 내 지불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줘. 다양하게 해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와 타다가 싸우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서비스가 내 코앞에 도착할 수 있는 한 택시든 웨이고 블루든 타다든 블랙이든 그중에서 골라서 탈 테니까 네. 그럼 다 제공해 달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구모델과 신모델의 충돌에서 딱 하나 걸림돌이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이었단 말이에요. 원리금. 아까 그쪽 손을 말씀하셨던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상생안이 나온 건데 네. 그럼 이제 지금 신규 서비스, 혁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제 이 돈, 투자 규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근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사업적 이윤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장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버 같은 좀 자금력이 있는 해외 그렇죠. 기업들이 맞아요. 국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촉발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네.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웨이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 국토부 상생안은 오늘과 같은 결과로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기업들은 항상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그런 내야 상황에서 되니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럼 그걸 조달해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결국 이 프레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운송 사업을 점령하느니 국내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차량을 공급하는 형태, 즉 차량 제조사가 지금까지 운수업을 직접 하기에는 애매했는데 그 길을 열어줘 버린 케이스가 됐고요. 또 플랫폼을 대규모로 지배하고 있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 서비스를 하든 네. 그런 회사들이 택시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 그럼 과연 상생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신규 혁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갈 길이 있느냐? 이 부분은 들어갈 조금 구멍 자체가 없을 봐야지 수도 될 것 있겠다고 같습니다. 보시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 투자만 하고 운영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초기에 이런 이제 노력들을 했는 쪽한테 뭔가 낙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뭔가 이제 세밀함이 필요한데 그런 디테일을 국토부가 과연 해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문을 갖고 계시고.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워낙 내용을 네네.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네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343님이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한 오락가락 행정이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4606님 택시 변화를 원하는 타다가 생긴 건데 왜 변화가 아닌 물들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질 않네요. 올려주셨네요. 네, 또 8611님 누구를 위한 상생안인지 이러다 정말 우리 신생기업은 죽고 우버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4586님이 세계는 공유 경제로 공격적인 진출을 하는데 우리만 주춤 무엇이 혁신인지 고민할 때다. 네, 또 7063님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라는 특정 교통수단이 사기업에도 불구하고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서비스도 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2402님이 택시업계 변화를 기대한다. 상생안으로 우위 확인했으면 서비스로 보답하길 원한다. 타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택시 이런 교통수단이라는 게 우리가 늘 밀접하게 타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문자도 좀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좀 오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우리의 네. 권리와 서비스를 보존해 달라라는 문자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걸 뒤늦게 이제 택시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재산을 지키겠다고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는데 사실 타다도 그분들이 보기에는 대기업인 거예요. 네. 예, 다 다음은 여기서 창업주인 사업자일 수 있으니까. 이재용 대표가 쏘카를 만들어내서 공유경제 모델을 하다가 타다로 택시 시장까지 진입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택시 기사분들이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소비자의 불만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고 그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인 우리도 뭔가 뭉쳐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배제돼 있는 건 뭐냐면 법인 택시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 서비스가 이래도 되는 거야? 하고 소비자로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은데 네. 그분들의 급여 구조를 보면 산악금. 이럴 수밖에 네.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미 이 공유경제 모델 나오기 전에 20년 전에 일본 택시는 저렇게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데 맞아요. MK 택시처럼 우리 택시는 될 수 없나? 근데 이건 법인 기사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법인 기사의 책임이 아니라 법인 택시 회사의 책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 명 승객이라도 더 태우려니 총알 택시가 되는 것이고 네. 내가 산악금을 채우려니 가까운 거리 손님은 외면하고 불법이지만 장거리로. 승차 거부를 하고 장거리를 뛰어야만 되는 이 악화되는 구조를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택시 법인들이 좀 완전히 개과천선에서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번 빠져 상생안에도 빠져 있습니다. 네. 다만 하나 법인 택시 기사는 월급제로 간다. 그 이거 부분은 2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플랫폼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슬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이 이 논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몇 년 후 근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해서 인간 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지금 이 개인 택시 기사들의 권리금, 재산권 문제나 법인 택시 기사들의 산악금 처우 문제나 이게 모두 사라지는 무인 자동화 택시 시대로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 기사, 인간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시대가 올 수도 와버리면 있- 네. 이 논란을 왜 한 것인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는 허무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사실 오늘 그 스마트 자동차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그 미래를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몇 년 후에 올까요? 어떤 미래가 방금 말씀하신 미래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공유 경제를 하는 쪽에서는 그런 게 되게 빨리 올 거니까 빨리 혁신을 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도 뭐 경찰이라든지 나머지 기관들의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데 네. 실제 자율주행이 돼서 그런 미래가 오는 건 한 20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근미래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 더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지금 방금 문자 온 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소비자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수면 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던 회사들이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에 기폭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의 이제 니즈를 정부 기관이 나서서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돈이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 내게끔 만들고 네. 새로운 사업권을 주면 됩니다. 그게 대기업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다양한 양쪽 관계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만큼의 조정 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레코드를 봤을 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지는 더 좀 심각하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참 상생안을 내놨는데 더 문제가 커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최영석 겸임교수, 최영일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